대선 후보 TV 토론을 관련해서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이 방송과 상관없이 별도의 양자 토론을 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오늘로 예정됐던 사자 토론 실무 협상 불참을 통보한 건데요. 민주당은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을 모두 하자고 맞받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방문했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에 토론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볼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토론일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이 돌연 국민의힘이 이 양자 TV 토론을 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상황이 약간 꼬였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 속내야 뭐 정확히 할 수는 없겠는데 아마 안철수 후보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요즘 좀 정체이긴 한데 여전히 윤 후보와 이제 안 후보와의 단일화 이 문제는 뭐 나중까지 계속 나올 수 있는 변수거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나옴으로써 다시 이제 안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기 싫은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고 글쎄요 뭐 이러한 제 얘기가 너무 이제 도식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양자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공격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 제 추론이긴 한데 안철수 후보는 아까 반대의 논리로 윤 후보를 꽤 공격하려 할 거예요. 그럼 이재명 후보와 이제 안 후보가 협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것 같긴 한데 법원이 아무튼 양자 토론은 곤란하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가처분 신청 인용했단 말이에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했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방송 토론의 영향력, 방송사의 영향력, 그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권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 여러 후보들의 말을 다 들을 권리가 있다, 유권자들이.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각 후보들로서는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후보들의 말을 들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지지율이 좀 낮다 하더라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로 전 봐요. 그렇다면 지금 양자 토론을 주장하는 건 저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일단. 그 뭐 각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속내는 있을 거예요. 그 속내가 있는 걸 뭐 비판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명분에 부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상식에 맞고 부합하느냐가 문제인데 양자 토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저는 이러한 원칙론에 비춰볼 때 잘 맞지 않는 거고 또 하나가 양자 토론을 하되 방송사에 중계 없이 하자. 그거야말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그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느냐 6시부터 10시까지 하느냐 가지고 양당이 시청률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논거는 많은 유권자가 봐야 된다는 거였는데 방송이 중계 안 하면 누가 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좀 그래서 너무 그런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속내가 단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여론에는 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사자 토론에 응하고 그리고 양자 토론도 그래서 양자 토론은 방송사 주관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무슨 잘 뭐 다른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양자도 하고 양자 토론을 안 하고 다자 토론을 하면 과도하게 논점이 분산된다는 윤 후보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후보의 말을 전혀 안 듣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법정 토론 들어가면은 5% 이상 후보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정 토론 가면 안철수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이 양자 토론, 다자 토론 가지고 이렇게 가뜩이나 다른 이슈 가지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토론 가지고 또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사실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각 당 모두 토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후보도 어떤 형태의 토론이든 참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연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 배경 뭐라 보십니까? 지난 2017년도 5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10일 날이. 근데 당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가 공식적인 선거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 다 6번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4월 13일 날 공식적인 후보 등록 전에 한번 SBS에서 시작을 해서 3번은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아주 굉장히 법적으로 하는 토론이고 3번은
그 방송사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토론을 할 때요. 문재인 후보가 38%, 안철수 후보 35%, 그리고 홍준표 후보 7%였습니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2, 3%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자 대결 구도로 토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나온 것도 몇 가지 취지가 있지만 예. 여론조사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실은 토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서울 민심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한 거는 두 사람만 하게 되면 마치 국민들이 후보가 두 사람이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내린 판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윤석열 후보는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한 말 중에서 법치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건 법조인이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의 정신에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솔선수범해서 사자 대결 투표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양자 대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 양자 토결하고 후 사자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31일 날 양자 토론하고 사자 토론 같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상식 바깥에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큰 거는 윤석열 후보는 이 토론을 회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하루 전날에도 모두 어떤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을 바꿨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토론 내용보다는 토론에 대하는 태도라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악영향인 거예요. 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그래서 뭐 어떻든 형태든 간에 양자 대결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최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번의 중앙선거 토론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하게 돼 있어요. 예. 거기 지금 심상정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효율성 없는 토론을 한다는 얘기냐라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사자 토론에 임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선거적 으로 봤을 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만일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이 사자 토론을 반대한다면 이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정당끼리 3자 토론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안 나온 거니까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강행을 할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없을 줄은 모르겠지만 근데 부담은 굉장히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 윤석열 후보 쪽에서 가처분 신청할 것 같아요. 왜 나만 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 민심에서 어떻게 우리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걸 정확히 보려면은 후보자별로 각각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그런 의미에서 보는 윤석열 후보가 양자 후보가 더 유용성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3명이 공격할 수도 있고 본인도 이제 뭐 3명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굉장히 강조점을 더 이게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요, 조사를 다 해보면은 어떤 그 선거 결과가 있냐면 뭐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지를 한다든지 지지했던 사람이 다른 후보로 바꾼다든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환 효과라든지 유입 효과보다는 자기 지지층한테 지지를 더 강화시킨다는 강화 효과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 그동안 나와 있었던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두려움 없이 이 토론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가 반발이 상당히 큰데도 양자 토론을 강행하려고 하는 윤 후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토론 진행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알 수 없어요. 네. 워낙 지금 이제 양당이 정치적인 셈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원칙론에 따른 수밖에 없어요. 대세는 어쨌든 다자 토론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양자 토론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윤 후보 측도 전 뭐 설 연휴 전 이 말하면 이제 내일 모레 글피죠. 31일까지가 이제 설 연휴 전날이니까 그날까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 여론의 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 양자 토론만을 주장하는 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양자 토론 말고 다자 대결, 다자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핑퐁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같은 날 두 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후보들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역시 나중에는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명분이야 지금 어쨌든 다자 토론에 따르겠다, 양자 토론도 하겠다라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과거에 이회창 후보가 좀 토론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대체로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론적으로 볼 때 좀 앞서가는 후보가 토론을 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승세를 굳히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윤 후보와 이 후보는 뭐 윤 후보가 조금 요즘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 추세상으로 볼 때 조금 상승세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완전 승기를 굳혔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비칠 수 있다면 이거는 저는 그 선거 전략상 득표 전략상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은 각 정당에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계속 강조합니다만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말도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말할 기회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다시 강조를 합니다. 네. 네, 당장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방문 일정을 바꿔서 급히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이런 잘못된 산업 문화가 좀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 중대 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 후보의 호남행. 예정돼 있었던 경기도 일정을 줄이면서 급하게 간 거거든요. 아무래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함일까요? 호남 민심이 과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계열의 그 후보들 이 받았던 지지율보다 현저히 낮아요 지금.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을 비교할 때는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죠. 지금 호남 지지율이 이 후보가 높은데 민주당에서 적어도 호남이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세력 근거지라고 볼 때 과거에 물론 나중에 이제 득표를 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아직도 선거가 4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받는 지지율은 승리하기엔 대단히 못 미치는 지지율이에요. 과거 80% 90%까지 나온 거에 비하면 그래서 아마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고 게다가 설 연휴 직전이잖아요 지금. 경기도 방문도 경기도 방문이지만 경기도는 뭐 며칠 전에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호남에도 공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광주에 간 것 같고 그래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아무튼 호남에 상당히 그 공을 들이고 호남의 지지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냥 각 당마다 그 나름의 그 승리 셈법들이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 적어도 호남에서 어느 정도 얻고 또 영남에서 얻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지역별로 따진다면 말이죠. 거기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광주나 호남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후보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광주를 방문한 배경 뭐라 보십니까? 실제로 뭐 오늘 발표한 한국 갤럽 조사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5%, 30%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때 다자대결 구도였었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이 66%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는 물론 이제 100명 정도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번 호남에서 받은 게 66%예요. 그런데 MBS라고 하는 그 전국 지표 조사가 있습니다. 조금 뭐 어저께인가 발표가 났을 거예요. 거기서도 두 후보가 굉장히 이제 박빙이었었는데 1%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박빙이었었는데 그 조사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는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역의 지지가 50%대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 다른 조사 결과도 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호남이 무너지면은 근데 그때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의식을 해서 호남을 내려갔는데 하나 정말 그 이재명 후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뭐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랑 뭐 같이 가겠다는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포퓰리즘, 두 번째가 네거티브 공방, 세 번째 지역 감정이에요. 이 지역 감정을 가지고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특정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의 감정을 막 부추겨서 가지고 가는 거 그렇게 해서 표를 얻는 거는 나중에 통합을 해야 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동에 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호남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호남을 배제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가 진심이죠?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재명 후보 5.18 뭐 정신을 헌법 명문화하겠다, 군 공항 이전 이런 다양한 지역에 관련된 이슈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김 교수께서는 지역 감정, 지역 발언을 통해서 지역 감정을 좀 조장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 그 발언 보고 좀 놀랐어요. 왜 이런 발언을 할까? 지금 박정희 정권 때 호남이 배제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명백한 지역주의를 통해서 득표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어요. 그건 맞지 않는 발언이에요. 전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양쪽 후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떻게든 득표를 하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얘기하는 건 전 금기시 아니 전 김 교수 말에 100번 찬성해요. 그건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호남이 다시 표를 주느냐. 전 그래서 양쪽 후보에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당하게 정당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대통령 한 분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도 가서 한 얘기 다르고 전라도 가서 한 얘기 다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그때 얘기하니까 71년도에 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후보와 이제 박정희 후보가 싸워서 7대 대통령 선거예요. 69년도에 삼성경하고 72년도에 유신 그 사이에. 그때 김대중 후보가 졌는데 불과 125만 표 차로밖에 안 졌어요. 그때 명백한 관권 선거였어요. 그때 동원한 게 지역주의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역주의의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 더 다른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장 글쎄 최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상당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막 동원했다고요. 그 이제 와서 박정희를 거론하면서 호남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 5.18 정신에 맞지도 않아요. 5.18 정신을 헌법 정리에 담겠다고 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한다. 5.18 정신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지역에 가서 맞춤 공약하려는 건 좋아요.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그 민생에 관련된 공약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호남과 영남을 대비시켜가면서 소외론을 얘기하고 그거야말로 전 대단히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고 전 득표에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그럼 그 영남 편도 어떡합니까? 그럼 영남 가서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다른 역대 후보들에 비해서 왜 낮게 나오고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분석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주류 핵심 세력은 86세대예요. 지금 뭐 최근에 86세대 용태론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별로 제가 볼 때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주류가
이재명 후보에게 느끼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정서적인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민주당 계열의 후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 글쎄요, 또 총선을 생각하는 뭐 의원들도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들은 사실은 대권도 대권이지만 자신들의 당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총선이 2024년인데 중간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절박한데 민주당 의원들은 절박한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로 국민의힘은 후보도 절박하고 그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절박함이 좀 있는 것 같고, 원래 우리가 민주당이 더 절박하다고 봤는데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그 조직력을 발휘한다니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7인회가 무슨 이제 그 임명직 안 받겠다, 그리고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의원 배치 달고 무슨 백의종군 합니까? 그러니까 임명직 안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임명직 안 받겠다는 게 장관 안 되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정도 절박한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잘 당의 조직력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해내느냐는 여전히 숙제 아니냐, 앞으로 남은 40일 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그 현장에 좀 동행을 했거든요. 네. 응답방이라고 하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도움이 되겠죠. 이낙연 후보가 좀 늦게 합류했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호남에 다가가는 그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지금 50 내지 60% 나오는 호남 지지를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욱더 간절하게 호남에 호소하되, 호남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관련된 거 그런 바로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예. 네,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행보와 공약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쇄신을 외쳤거든요. 함께 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방안을 가지고 내각과 소통하며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청와대 이전을 첫 정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런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에 공약을 했었거든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만 뭐 경호 등의 문제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현실 가능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공약이 만들어질 때는 그 공약이 이루어지는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두 번째가 폐쇄적인 리더십, 마지막은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장소를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바뀌나요? 벼랑간 청와대에 있어서 소수의 참모와 그리고 민간 합동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한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실제 본질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전 누가 공약을 만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숙하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말 나는 모든 주체로부터 견제받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집권당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마치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와 같은 부분들을 내가 어떻든 형태든 간에 집권당이 자율성을 갖게끔 하겠다. 이게 본질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인사를 할 때요, 그 인사에 대한 담당자들이 어떤 걸 준비하냐면
장관 대통령에 대한 모든 거를 검증하고 그 검증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합니다.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군 장관들을 임명을 할 때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2단계 인준투표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을 내 스스로 내려놓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을 바꾼다는 얘기지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놈의 새로운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대통령이 직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평균 한 달에 1.7회씩 여론과 만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몇 번이나 국민들과 간담회도 하겠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매달 한 번씩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다 빠진 상태에서 뭐 몇 가지 뭐 청사 옮기고 뭐 예를 들어서 민간 합동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험의 장소가 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거라면은 물론 시도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한 만큼의 걸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저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사실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이렇게 청와대 이전이나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으로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청와대가 너무 이제 대한민국 권부의 상징으로 돼 있잖아요. 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비대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게 상징이 청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자꾸만 이전을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권력이 거의 무한 집중돼 있다는 것의 반증이긴 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옮기자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소통이 적다는 것을 또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사에 옮겨서 뭔가 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에도 가까이 하자라는 건데 경호상의 문제도 저는 뭐 경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호상의 문제도 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공약했습니다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막 사과하라고 그런 적도 있긴 있어요. 왜 공약 안 지켰느냐. 그래서 저는 뭐 정말 가능하다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좀 봐요. 근데 옮기는 것만이 핵심은 정말 아니거든요. 네. 전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놔두고 그 제왕적이라는 수식을 빼더라도 의회 중심주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의회 중심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지만 우리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순수 대통령제고 미국은 강력한 입법부가 있고 완전히 독립적인 사법부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과는 많이 거리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바로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지나친 권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양쪽에 이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문재인 이 윤 후보 측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선 선대위에 관련돼 있습니까? 자리 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만큼 대통령 권력이 센 거예요. 자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윤 후보의 공약도 나름대로 생각해 볼 만도 하다고 봐요. 하나의 참신성도 있다고 보고 민관합동위원회 그럴 수 있겠다. 관이 너무 지배해 왔으니까 민이 어떻게든 관과 결합해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거는 권력구조의 개편인데 지금 권력구조 개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시간이 별로 없고.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윤 후보도 그렇고 이 후보도 그렇고 현재의 권력구조란 이 본질적인 제도적 제한 내에서는 역시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근데 그런 의제가 유난히 없어요, 이번 대선에. 그게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또 하나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 후보가 말한 민관이 결합해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 뭐 해외 교포든 연령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보십니까? 글쎄 당장 시너지가 될지 저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과 관의 그 기본적인 그 지향점이 달라요. 그 민을 차라리 등용하는 게 낫지. 민과 관이 같이 합동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실험적이고 참신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나의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참신한 발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만큼 관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관주도로 됐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간다는 거. 검찰에서도 민의 어떤 그 검찰 입성이라든지 관에서도 검찰 말고
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선거한 예가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이건 정말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한 번쯤은 의제로서 다뤄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기자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가 근본적으로 좀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 좀 연구가 뭐 자문과 심의가 필요하다, 뭐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디지털 플랫폼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얘기한 건가요? 디지털 플랫폼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인 거예요. 하나는 그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투명성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에 관련된 권한을 왜 줄여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실제로 헌법상에서 국무총리의 나름대로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정말 국무총리가 제청하나요? 국무총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헌법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모든 거를 철저하게 검증될 수 있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청와대가 모든 거 다 주도하지만 거기는 국세청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FBI가 별도로 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청와대가 갖고 있다가 대통령이나 누구든지 임명을 하면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후보를 버젓이 지명을 하고 나서 또 한다는 말이 뭐냐. 청문회 가서 밝히겠다. 미국은 안 됩니다. 청문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그런데 청문회장을 더럽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부실한 사람을 갖다 놓고 청문회 해놓고 나서 청문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 채택한다고 다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제한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중요한 본질이 뭐냐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아주 그냥 마이크로한 아주 굉장히 미세한 공약만 내세우는데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 본질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정말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역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보면 거대 담론도 없고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없고 시대 정신에 맞는 과연 비전과 그리고 공약이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떠한 공약을 얘기를 할 때 그 공약이 갖고 있는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서 어떠한 조건을 제일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를 신중하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인사권 관련한 교수님의 말씀까지도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에 가족들끼리 앉아서 분명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의 민심 어떻게 분석하세요? 워낙 뭐 이번 대선이 이건 뭐 이재명 후보도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건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그야말로 지금 말씀처럼 뭐 대형 공약도 없고 미래 비전이나 그런 통합의 리더십도 보이지 않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 아무튼 그래도 누군가를 찍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찍고 누군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마 설 연휴 동안에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 얘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정권 교체론, 정권 창출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만약 토론회가 성사된다면은 그런 밥상머리에 여러 얘기에 풍부한 소재를 제공할 텐데 31일까지라도 전 토론회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근데 열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설 연휴 동안 토론이 어떤 형태로든 열린다면 그것이 설 민심에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처럼 비대면이고요. 앞으로 아마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론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토론회를 갖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과거보다는 그런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면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지켜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 이 두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거는요. 지금 가장 큰 건 몇 가지가 없지만 가장 크게 없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부분들, 그 네거티브로 가니까 과거만 막 들춰내는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2월 13, 15일부터 시작이 되기 이전이라도 그래서 어저께 정동영 전 후보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후보한테 너무 막 시간을 운동하지 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에서 좀 쉬어야 된다. 좀 차분하게 후보들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자기 일정도 조정하고 자기 생각도 좀 조율을 하고 그리고 정제된 말을 막 바꾸지 말고 한번 말을 뱉었으면은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 한도의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듣고 국민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